똑똑 솔깃한 라디오. 거짓말을 다전하다. 안현미. 여상을 졸업하고 더듬이가 긴 곤충들과 아현동 산동네에서 살았다. 고아는 아니었지만 고아 같았다. 사무원으로 산다는 건 한 달치의 방과 한 달치의 쌀이었다. 그렇게 꽃다운 청춘을 팔면서 살았다. 꽃다운 청춘을 팔면서도 슬프지 않았다. 가끔 대학생이 된 친구들을 만나면 말을 더듬었지만 등록금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던 날들은 이미 과거였다. 고아는 아니었지만 고아 같았다. 비키니 옷장 속에서 더듬이가 긴 곤충들이 출몰할 때도 말을 더듬었다. 우, 우, 우. 일요일엔 산아래 아현동 시장에서 혼자 순댓국밥을 먹었다. 순댓국밥 아주머니는 왜 혼자냐고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래서 고마웠다. 고아는 아니었지만 고아 같았다. 여상을 졸업하고 높은 빌딩으로 출근했지만 높은 건 내가 아니었다. 높은 건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 꽃다운 청춘을 바쳤다. 억울하진 않았다. 불 꺼진 방에서 더듬이가 긴 곤충들이 나 대신 잘 살고 있었다. 빛을 싫어하는 것 빼곤 더듬이가 긴 곤충들은 나와 비슷했다. 가족은 아니었지만 가족 같았다. 불 꺼진 방, 번개탄을 피울 때마다 눈이 시렸다. 가끔 70년대처럼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고 싶었지만 더듬이가 긴 곤충들이 내 이마를 더듬었다. 우. 가족은 아니었지만 가족 같았다. 꽃다운 청춘이었지만 벌레 같았다. 벌레가 된 사내를 아현동 헌책방에서 만난 건 생에 꼭 한 번은 있다는 행운 같았다. 그 후로 나는 더듬이가 긴 곤충들과 진짜 가족이 되었다. 꽃다운 청춘을 바쳐 벌레가 되었다. 불 꺼진 방에서 우. 거짓말을 타전하기 시작했다. 더듬 거짓말 같은 시를. 소설 들려주는 여자. 킬리만자로의 눈. 어니스트 헤밍웨이. 그렇다. 그는 아직 파리에 대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다. 그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파리에 대해서 말이다. 하지만 아직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목장이며 은회색 쑥이며 관계용 도랑에서 빠르게 흐르던 맑은 물이며 짙은 초록빛 자주 개자리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오솔길은 언덕 위쪽으로 넘어가고 여름철 소들은 사슴처럼 수줍어했다. 가을이 되어 산에서 끌어내릴 때면 큰 소리로 울부짖고 끊임없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먼지를 일으키며 천천히 움직이던 솥대. 그리고 저녁 햇살에 산 너머 봉우리가 뚜렷이 윤곽을 드러내던 일이며 달빛에 비친 오솔길을 말 타고 내려올 때 건너편 골짜기까지 밝게 비치던 일. 어둠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 말꼬리를 붙잡고 나무숲 사이를 내려오던 일. 그 밖에 그가 쓰려고 마음먹었던 모든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 무렵 아무도 건초를 가져가지 못하게 목장에 남아서 지키고 있던 얼뜨기 일꾼 소년, 그리고 사료를 조금 얻어가려고 들른 포크 집안의 심술궂은 늙은이도 말이다. 예전에 소년을 부릴 때 곧잘 두들겨 패던 늙은이였다. 소년이 안 된다고 거절하자 늙은이는 또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소년은 부엌에서 엽총을 들고 나와 늙은이가 헛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쏘았다. 사람들이 목장으로 돌아왔을 때 늙은이는 이미 죽은 지 일주일이나 지난 뒤였고 시체는 가축 우리 속에서 꽁꽁 얼어붙어 있었는데 일부는 개들한테 뜯어 먹힌 상태였다. 그러나 시체의 남은 부분을 담요에 싸서 썰매 위에 싣고 밧줄로 동여맨 뒤 소년이 거들어서 그것을 끌고 내려갔다. 이래서 그는 소년과 함께 스키를 타고 고개를 넘어 도로 위로 나와 100km 가까이 떨어진 마을로 내려와서는 소년을 경찰에 넘겼다. 소년은 자기가 체포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자기는 의무를 다했을 뿐이며 그를 자신의 친한 친구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 체포는커녕 무슨 보상이라도 받을 줄 알았던 것이다. 그는 노인의 시체를 운반하는 일을 도와주었다. 그러니 노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자기 것도 아닌 사료를 훔치려고 했는지 다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경찰관이 쇠고랑을 채울 때 소년은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했다. 결국 소년은 엉엉 울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가 작품으로 쓰려고 남겨둔 이야기 중 하나였다. 그 지방을 소재로 적어도 단편소설 20편쯤은 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았다. 그러나 그는 이제껏 한 편도 쓴 일이 없었다. 무슨 까닭이었을까? 무슨 까닭인지 좀 말해줘. 그가 말했다. 뭐가 무슨 까닭이라는 거죠?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를 손에 넣은 뒤부터 그녀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 그러나 다행히 자신이 살아남는다 해도 이 여자에 대해서만은 작품을 쓰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는 지금 잘 알았다. 다른 여자들에 대해서도 쓰지 않을 것이다. 돈 많은 사람들은 대개가 재미가 없는 데다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거나 주사위 노릇만 지나치게 할 뿐이다. 그들은 단조롭고 반복적이어서 지루하다. 그는 가련한 줄리언이 생각났다. 줄리언은 부자들에 대해 로맨틱한 경외심을 품고 있어 언젠가 한 번은 아주 돈이 많은 부자들은 당신이나 나 같은 사람들과는 다르다 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소설을 쓴 적이 있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줄리언에게 그래, 당연히 그들은 우리보다 돈이 많지 라고 말했다. 그러나 줄리언에게는 그 말이 유머로 들리지 않았다. 부자란 특수한 매력을 지닌 족속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다른 어떤 것 못지않게 그 때문에 망가졌던 것이다.
그는 망가진 사람들을 경멸했다. 이해는 했지만 좋아하고 싶진 않았다. 그는 극복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무슨 일이든 자기만 개의치 않으면 그것 때문에 고통받을 일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좋아. 이제 그는 죽음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기로 했다. 언제나 두려워했던 것은 단 한 가지, 고통뿐이다. 고통이 너무 오래 계속되어 그를 나가 떨어지게 하기 전까지는 누구 못지않게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무엇인가가 몹시 고통을 주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무너지리라고 느낀 바로 그 순간, 고통이 갑자기 멎어버렸다. 오래전 척탄병 장교인 윌리엄슨이 철조망을 뚫고 가다가 독일군 순찰병이 던진 수류탄에 맞았던 어느 밤이 기억났다. 그는 비명을 지르면서 누구든 제발 자기를 죽여달라고 애원했다. 약간 허풍치는 버릇이 있었지만 그는 뚱뚱한 몸에 대단히 용감하고 훌륭한 장교였다. 그러나 그날 밤 철조망에 걸리자 그는 적의 탐조등이 비춰졌고 오장육부가 튀어나와 철조망에 걸렸다. 그래서 전우들이 목숨이 붙어있는 그를 끌어당길 때는 칼로 오장을 잘라내야만 했다. 나를 쏴줘, 해리. 제발 부탁이야. 나를 쏴줘. 언젠가 한 번은 주님이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시지 않는다는 문제로 토론을 벌인 적이 있었다. 누군가가 적당한 시기가 오면 고통 때문에 인간은 자동으로 기절한다는 이론을 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그날 밤 윌리엄슨 일을 잊을 수 없었다. 그가 자신이 사용하려고 간직해둔 모르핀 정제를 윌리엄슨에게 모두 먹일 때까지 고통은 그에게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사실 모르핀조차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 그가 겪고 있는 이 정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더라도 그 이상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더 좋은 상대와 같이 있고자 하는 마음 말고는 말이다. 그는 같이 있고 싶은 상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았다. 아냐, 온갖 일을 해온 데다 너무 오래 끌었고 이미 때가 늦은 지금 아직도 상대가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건 무리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사람들은 이제 다 가버렸어. 파티는 끝나고 남아있는 사람은 너와 여주인 뿐이거든. 다른 모든 게 귀찮은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도 귀찮아지는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귀찮은 일이야. 그가 소리내어 크게 말했다. 여보, 뭐가요? 무엇이든 너무 오래 하면 그렇다는 말이야. 그는 자신과 모닥불 사이에 있는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여자는 의자에 기대앉아 있었는데 불빛이 보기 좋게 주름 잡힌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가 졸린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닥불이 닿는 범위 바로 밖에서 하이에나 우는 소리가 들렸다. 소설을 쓰고 있었어. 하지만 따분해졌어. 그가 말했다.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지. 당신은 왜 잠자리에 들지 않는 거야? 당신과 함께 여기 앉아서 자고 싶어요.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아? 그가 물었다. 아니요, 조금 졸릴 뿐이에요. 이상 야릇한 느낌이 드는군. 그가 말했다. 그는 죽음이 다시 가까이 접근해 오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잃지 않았던 건 호기심뿐이야.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잃은 게 없어요. 내가 아는 한 가장 완벽한 사람인걸요. 천만에, 여자란 어쩌면 그렇게도 모를까. 그게 뭐야? 당신의 직감인가? 그가 물었다. 바로 그때 죽음이 다가와 침대 발치에 머리를 기대는 바람에 그는 죽음의 입김을 맡을 수 있었다. 사신이 큰 낫과 해골 바가지를 갖고 있다고 믿지 마. 자전거를 타고 오는 순경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새가 될 수도 있어. 아니면 하이에나처럼 큼직한 주둥이가 있는 놈일 수도 있지.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바야흐로 죽음이 그에게로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아무런 형체도 없었다. 다만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놈더러 저리 가라고 해. 죽음은 물러가지 않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넌 입김이 지독하구나. 이 고약한 냄새를 피우는 후레자식 놈아. 그가 죽음에게 말했다. 그것은 여전히 그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왔고 이제는 그것에게 말을 걸 수도 없었다. 말을 못하는 것을 알자 죽음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이제 말도 하지 않고 그것을 물리치려고 했지만 그것은 그에게로 바짝 조이며 다가와 몸무게로 그 가슴을 짓눌렀다. 그것이 그곳에 웅크리고 있어 그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동안 여자의 말소리가 들렸다. 보아나는 지금 잠드셨어. 그러니 침상을 아주 가만히 들어다 텐트 안으로 모셔라. 그는 그것을 쫓아달라고 그녀에게 말할 수 없었고 아까보다도 더 무겁게 웅크리고 있어 이제는 제대로 숨도 쉴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소년들이 침대를 쳐들고 있는 동안 갑자기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가슴에서 중압감이 사라졌다. 아침이었다. 날이 밝고도 벌써 얼마의 시간이 지났고 그는 비행기 소리를 들었다. 비행기는 처음에는 아주 조그맣게 보이더니 점점 널찍한 원을 그렸다. 소년들이 뛰어나가 등유로 불을 지르고 그 위에 마른 풀을 쌓아 올리자 평평한 들판 양쪽에서 큼직한 연기가 두 줄기 솟아올랐다. 아침 산들바람에 연기는 캠프 쪽으로 불어왔다. 비행기는 이번에는 저공으로 2번 더 원을 그리고 내려오더니 수평을 유지하면서 사뿐히 내려앉았다. 그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사람은 옛 친구인 콤프턴이었다. 그는 느슨한 양복 바지에 트위드 재킷을 입고 갈색 펠트 모자를 쓰고 있었다. 이복의 친구 어찌된 일인가? 콤프턴이 물었다. 다리를 다쳤어. 그가 그에게 대답했다. 아침 먹을 텐가? 고맙네. 차나 좀 마시지. 자네도 알겠지만 이 비행기는 퍼스모스야. 맴사 힙은 모시고 갈 수 없네. 자리가 하나밖에 없거든. 자네 트럭이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는 중이네. 헬렌은 콤프턴을 옆으로 불러내어 그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 콤프턴이 아까보다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지금 당장 비행기에 태우지. 맴사 힙은 다시 와서 데리고 가겠네. 아루샤에 들러 급유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러니 어서 출발하는 게 좋겠어. 그가 말했다. 차는 어떻게 하고? 차 같은 건 정말 생각 없네. 소년들은 침대를 메고 녹색 천막을 돌아 바위를 따라 내려가 평지로 나서 밝게 타고 있는 모닥불 옆을 지나 쌓인 건초는 모두 타버리고
모닥불은 바람에 한창 타오르고 있었다. 소형 비행기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비행기에 타기는 어려웠지만 일단 안에 들어간 뒤 그는 가죽 좌석에 몸을 기대고 다리를 콤프턴의 좌석 한쪽 옆으로 쭉 폈다. 콤프턴이 올라타더니 시동을 걸었다. 그는 헬렌과 소년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부릉부릉하는 소리가 귀에 익은 엔진 소리로 바뀌자 기체는 한 바퀴 빙 돌았고 콤프턴은 멧돼지 구멍들이 없나 하고 두리번거렸다. 기체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리더니 모닥불 2개 사이에 평탄한 들판을 달리다 마지막으로 덜거덕하는 소리를 내며 공중으로 떠올랐다. 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고 언덕 옆 캠프가 이제 납작하게 보였으며 저쪽 멀리 펼쳐져 있는 평원이며 나무가 울창한 숲이며 던불도 평평해 보였다. 한편 사냥길이 메마른 물 웅덩이까지 반들반들하게 통해 있었고 지금까지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개울 하나가 보였다. 이제 얼룩말은 등만 조그맣게 보였고 긴 손가락처럼 벌판을 질주하는 작은 영양들의 큼직한 머리도 마치 점이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비행기의 그림자가 그들에게 접근하자 사방으로 흩어져 조그맣게 보이는 것이 달리는 것 같지도 않았다. 지금 밖으로 보이는 평원도 이제는 잿빛이 도는 누런색으로만 보였으며 바로 눈앞에는 옛 친구 콤프턴의 트위드 재킷에 등과 갈색 펠트 모자가 보일 뿐이었다. 그러고 난 뒤 그들은 첫 번째 언덕 위를 지나갔는데 작은 영양들도 그의 뒤를 따라 달렸다. 갑자기 짙은 녹색 숲이 솟아있는 산 위를 넘고 대나무가 무성한 비탈진 산 위를 난 뒤 다시 산봉우리와 골짜기로 조각품처럼 굴곡진 울창한 산림을 지나가니 마침내 언덕이 비스듬히 낮아지면서 평원이 또 하나 나타났다. 이제 날씨는 덥고 평원은 보랏빛을 띤 갈색으로 보였으며 열기 때문에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렸다. 콤프터는 해리가 잘 있는지 살피려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때 거무스름한 다른 산맥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런 뒤 비행기는 아루샤를 향해 날지 않고 왼쪽으로 방향을 돌렸는데 그곳으로 보아 콤프터는 틀림없이 연료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마치 채로 친 듯한 핑크빛 엷은 구름이 땅에서 가까운 공중에 떠돌고 있었다. 그것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눈보라의 첫눈과도 같았는데 남쪽에서 날아온 메뚜기 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행기는 상승하기 시작했고 동쪽을 향해 날고 있는 것 같았다. 잠시 뒤 비행기의 주위가 어두워지더니 폭풍우 속으로 들어갔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마치 폭포 속을 뚫고 지나가는 것만 같았다. 마침내 그곳을 빠져나오자 콤프터는 뒤를 돌아보면서 싱긋 웃고는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앞쪽에 보이는 것은 전 세계처럼 폭이 넓은 데다 거대하고 높이 솟아있으며 햇빛을 받아 믿을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반짝이는 킬리만자로의 네모난 꼭대기였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지금 가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하이에나가 밤이면 내던 그 컹컹거리는 울음소리를 그치고 인간이 우는 듯한 이상 야릇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불안한 마음에 몸서리를 쳤다. 그녀는 잠에서 깨지 않았다. 꿈속에서 그녀는 롱아일랜드에 있는 자기 집에 가 있었다.
그녀의 딸이 사교계에 데뷔하기 전날 밤이었다. 어찌 된 셈인지 그녀의 아버지도 그곳에 나타나 몹시 거들먹거렸다. 바로 그때 하이에나가 너무 큰 소리를 내어 우는 바람에 그녀는 번쩍 눈을 떴고 잠깐 동안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감을 잡지 못하고 몹시 두려워했다. 그래서 회중 전등을 손에 들고 해리가 잠든 뒤에 들여놓은 또 다른 침대를 비춰보았다. 모기장 아래 그의 몸뚱이를 볼 수 있었지만 어찌 된 셈인지 다리는 모기장 바깥으로 나와 침대 옆을 따라 아래쪽으로 축 늘어져 있었다. 붕대가 모두 풀려 있어 그녀는 차마 그것을 쳐다볼 수 없었다. 몰로? 몰로! 여자가 큰 소리로 불렀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해리? 해리! 하고 불렀다. 이어서 그녀의 음성은 점차 높아졌다. 해리? 제발, 오 해리!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고 숨을 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텐트 밖에서는 하이에나가 그녀의 잠을 깨울 때와 똑같이 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가슴이 고동치는 소리 때문에 그녀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사철나무 그늘 아래 쉴 때는 장정일. 그랬으면 좋겠다. 살다가 지친 사람들. 가끔씩 사철나무 그늘 아래 쉴 때는 계절이 달아나지 않고 시간이 흐르지 않아. 오랫동안 늙지 않고 배고픔과 실직, 잠시라도 있거나 그늘 아래 휴식한 만큼 아픈 일생이 아물어진다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굵직굵직한 나무 등걸 아래 앉아 억만 시름 접어 날리고 결국 끊지 못했던 흡연의 삿을 끝내 떨칠 수 있을 때 그늘 아래 앉은 그것이 그대로 하나의 뿌리가 되어 나는 지층 가장 깊은 곳에 내려앉은 물맛을 보고 수액이 채관 타고 흐르는 그대로 한 대빵 녹말이 되어 나뭇가지 흔드는 어깨짓으로 지친 새들의 날개와 부르튼 구름의 발바닥 쉬게 할 수 있다면 좋겠다. 사철나무 그늘 아래 또 내가 앉아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내가 나밖에 될 수 없을 때 이제는 홀로 있음이 만물 자유케 하며 22살 앞에 쌓인 술병 먼 길 돌아서 가고 공장들과 공장들 숱한 대장간과 국경의 거미줄로부터 그대 걸어 나와 서로의 팔목 야윈 슬픔 잡아준다면 좋을 것이다. 그제서야 조금씩 시간의 얼레도 풀어져 초록의 대지는 저녁 타는 그림으로 어둑하고 형제들은 출근에 가위 눌리지 않는 단잠의 베개 벨 것인데 한켠에선 되게 낮잠을 자버린 사람들이 나지막이 노래 불러
유행 지난 시편의 몇 구절을 기억하겠지. 바빌론 강가에 앉아 사철나무 그늘을 생각하며 우리는 눈물을 흘렸지요.